안녕하십니까. 첫눈의 안과 윤삼영입니다. 자,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우리 이원재 교수님. 아주 연구도 활발히 하시고 환자도 열심히 보시고 방송 출연도 자주 하시는 아주 스타 교수님이시네요. 교수님 설명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중재 수술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 협심증,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게 생기셨을 때 아마 주위에도 있으실 겁니다. 혈관 안에다가 뭐 스텐트를 넣고 이런 거 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마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해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오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 진료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순환기 내과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오늘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주제입니까? 또 윤상현 선생님이 안과 전문이시다 보니까 우리 안과와 또 순환기 내과 어떤 접점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 망막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저희가 혈관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는 중재 수술 여러 가지 시술은 뭐 CT를 찍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침습적으로 시술을 해야만 혈관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망막이란 거는 이제 간단한 도구로도 비치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한테는 또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혈관과 저희 심장 혈관의 어떤 건강 관계를 좀 파악해 볼 수는 없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 인체에서 중추신경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눈이거든요. 눈의 시신경을 볼 수가 있고 안쪽에 혈관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눈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사람들도 사실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투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 전에 시청자분의 질문을 한번 받고 이건 제 분야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님께서 컨투라 라섹을 받은 지 컨투라 라섹도 라섹의 일종인데요. 약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스타버스트가 빛번짐 중에 이렇게 별빛 모양으로 번지는 그런 빛번짐을 말합니다. 그런 빛번짐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네요. 제 암실 동공 크기가 평균 이하여서 광학부는 6.5, 이행부는 2.5mm로 토탈 9mm로 수술을 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밤이 아닌 대낮에 반사되는 햇빛을 봐도 스타버스트 형태의 빛번짐이 있다. 그리고 저녁에는 더 심한데 동공이 더 작은 낮에도 있어서 의아하다고 합니다. 안과에서는 라섹도 3개월이면 회복이 거의 다 된 시점이라 시간이 지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재수술로 이 빛번짐만 안전하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선 시력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시력은 웬만큼 나오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1.0, 1.2 이렇게 시력이 나오신다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력이 0.5, 0.6밖에 안 나온다면 그건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일단은 그 라섹이 3개월 지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힐링 프로세스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 어떤 이 리모델링 되는 그 속도가 개인 차이가 좀 크거든요. 특히나 표면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직 반응이 많은 경우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도 시력의 변동, 빛번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력이 저렇게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은 건조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저 스타버스트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건조증이 없는지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건조증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만약에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또 진행해 보시죠.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에 대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앉아서 재시든지 누워서 재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5분 이상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재시면은 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마시면 80초반, 안 마시면 70 그냥 딱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정상이라는 거를 뭐 60에서 100회 사이다라고 정해놓았지만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뭐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뭐 맥박이 50대까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100회가 넘어서 110회, 120회 안정시에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조금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80 초반 70 완전히 정상이시고 가끔 뭐 90대인데 걱정하시는 분 저도 가끔 만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박수가 만약에 40회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운동量충분하게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40대에도 사실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 번 그 심장이 찔 때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40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곤란합니다. 결국은 한 번 뛰었다가 다음 뛸 때까지 간격이 크니까 네. 그동안에 아무래도 내려가는 피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대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섬액이 뭐 30대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확실히 수도 문제 있다. 있을 것 같고요. 네. 혈압 같은 경우는 고혈압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혈압 뭐 보통 수축기가 80, 90이고 이완기가 한 50 정도. 뭐 증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저희가 90 이하, 60 이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정의를 해놓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쇼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뭐 85다, 근데 증상이 없다. 사실 그러면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혈압이 기립성 저혈압이나 갑자기 떨어질 때 확 이렇게 어지럽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경우는 자꾸 그게 반복되면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네, 그건 좀 사실 좋지는 않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혈압이 120, 130이던 사람이 떨어져도 110이니까 사실 쓰러질 일 없는데 원체 이제 낮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거는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 질문이 좀 몇 가지 있지만 또 진행을 좀 해보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망막의 혈관과 심장 건강을 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크게 한 4가지 정도 질환이 사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고혈압성 망막병증.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높을 때, 갑자기 높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을 때 이제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이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망막에 어떤 혈전 같은 게 껴가지고 갑자기 동맥이 폐쇄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혹은 이제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망막이 만성으로 정맥이 폐쇄되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당뇨가 사실 오래되게 되면은 당뇨 때문에도 망막병증이 생기는데 이것도 사실 심장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망막 사진만 한번 잘 찍어봐도 많은 그런 질환을 알 수가 있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보이면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눈 검진 받아보십니까? 가끔 가끔 받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 보이니까 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병변들이 숨어 있거나 또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검진을 소홀한 경우가 많아서 검진을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고혈압성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망막을 보면은 아마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부종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심전도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이제 심장이 좀 커져 있고 이런 것들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먼저 보고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맞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도 그쪽에 미세혈관에 이제 문제가 망막 안에서 많이 있으면 아마 또 심장도 같이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사실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 요새 AI를 통해서 좀 진단해내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상포화가 명확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유용성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망막 촬영만 해놔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심혈관계 위험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안과 전문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요즘 그 AI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뭐 그냥 심심풀이로 해보다가 너무 기능이 놀라우니까 실제로 어떤 발표 준비를 할 때라든지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안과와 심장내과 쪽에서도 이런 AI 기술들이 실제 진료에 도입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런 장비들도 출시가 되어서 앉아 사진을 우리가 촬영을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심혈관 질환의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래서 망막을 사진을 보면 심혈관 질환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심장내과 쪽의 진료를 보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점차 신뢰성이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점은 그 사진만 봐서는 왜 추천을 했는지를 좀 아직까지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안과 의사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있으니 봐야 된다. 이거 명백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이 이건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장 검사를 하려면은 뭐 진짜 조영수를 하거나 CT 사진을 찍거나, 그리고 오늘 아마 질문이 나올 것도 같은데 요새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해가지고 칼슘 스캔 굉장히 건강검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제 외래로도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검사뿐만도 사실 CT도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안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가 좀 간편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간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좀 더 저렴하고 저도 뭐 최근에 우리 이원재 교수님 추천을 해주셔서 심장 CT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근데 이제 조영제를 넣지 않고 칼슘 스코어를 보는 그걸 찍어봤는데 다행히 전 0점이 나와서 뭐 약을 먹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 비용도 사실 꽤 하고요. CT가 어쨌든 좀 이 검사가 아주 쉬운 검사는 아니잖아요. 또 방사선 어쨌든 간에 노출을 받기는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에 비해서 안과 검사는 정말로 인체에 무해하고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실제로 임상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대규모 환자들에게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분야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검사들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스크리닝 검사로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렴하고 환자에게 무해하고 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계속하고 또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사실 점점 더 우리가 또 실제 심장 검사와의 코릴레이션도 더 잘 알게 되면은 저는 앞으로 유용성이 충분히 있을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심장내과 쪽에서 보는 순환기내과 쪽에서 보는 안과 질환이 네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고혈압성 망막병증, 그러니까 보통 당뇨 고혈압이 만성 질환의 가장 대표 주자인데 혈압이 높으면 망막에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아무래도 파이프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파이프에서 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피가 누출이 되거나 또는 피가 나오지 않고 구멍이 작게 나면 그 혈장 성분이 누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신경이 좀 붓는 경우가 있어요. 시신경 유두부종.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많아지면 실제로 황반까지도 영향을 주면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과 스크리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심장내과에서는 그 눈에 안저 사진을 찍지는 않죠? 안 찍습니다. 안 찍죠. 그냥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패키지로 안저 사진을 찍고 그렇게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도 좀 혈압하고는 다르지만 혈관이 약해지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미세 혈관, 작은 혈관들이 결국 혈관이 파이프라고 보면 그 파이프의 그 투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약해져서 새는 데가 생기는 거죠. 혈관을 통해서만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새는 데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쁜 혈관이 생기는데 그 나쁜 혈관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 터집니다. 그래서 피가 새고 또 지질이 새고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게 결국 황반, 눈의 시력에 중요한 그 망막 부분에 영향을 주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피가 많이 나게 되면 눈 속에 유리체에 피가 굉장히 가득 차게 돼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안 보이거나 방치하면 실명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이 경과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결국 당뇨나 혈압을 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또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선생님께 의뢰를 드려서 잘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치료하는 혈관은 사실 조금 더 눈에 보이고 좀 큰 혈관들, 네.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이런 혈관들이라서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결국은 미세혈관에 먼저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아마 뒤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이 굉장히 높을 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과 선생님이 안전 검사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부종이 있거나 약간 출혈이 있으면 정말로 이 혈압이 높아서 이 사람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 이게 저희에게는 되게 중요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해보. 그 사이에 또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대답을 한번 네네, 해볼까요? 네, 그래서 네. 신장 동맥류와 뇌동맥 추적 관찰 중이신데 오른쪽 눈 녹내장 진단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녹내장이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뇌동맥류가 시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녹내장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가족력이 있으실 수도 있고 꼭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도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사실 굉장히 방치했을 때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잘 조기에 관리하면 또 평생 시력을 유지하는데 또 잘 유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좀 큰 병이긴 하지만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내장은 완치가 되지는 않지만 관리를 한다면 시력을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 동맥류와 신장 동맥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두 가지 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금 이렇게 늘어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혈관이 일정 크기로 있어야 되는데 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 경우, 필요 이상이 늘어나 있으니까 쉽게 말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얇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터질 수 있고 이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찰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사실 흔하지는 않을 그럴 것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두 가지도 별로 없죠.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저런 이제 동맥류가 같이 생긴다는 거는 좀 걱정해봐야 될 것은 이분은 어떤 동맥이든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관염이라던가 성향? 네, 혈관염이라든가 이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곳에도 문제가 없는지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고 네. 저런 것들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자, 성미숙님 안녕하세요. 안과에서 망막에 주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수술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망막이 그 눈 속에 있는 신경막인데 그 가운데가 황반이고요. 그 황반이 시력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 뭔가 주름이 생기면 시력적으로 사물이 좀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흐려 보이거나 또는 사물의 크기가 양쪽 눈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시증이나 대시증, 또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주름을 질환명으로는 망막 전막이라고 합니다. 망막 앞에 막이 있다. 망막 전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수술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걸 벗겨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서 망막 전막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 뭐 까다로운 수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에는 굉장히 스킬이 뛰어난 그런 망막 서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특히 시력이 잘 나온다고 하면 당장은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진행이 별로 되지 않는다면 안 건드리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변시증,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가운데가 끊겨 보이거나 사물의 크기가 양쪽이 다르다거나 교정시력,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인다거나
그래서 뭐 교정 시력이 0.56밖에 안 된다든지 그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보고 만약에 진행이 빠르다면 그때 수술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까 얘기하던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망막 동맥 폐쇄 사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경우가 많은데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 자체에 대해서. 네, 그 망막에 혈관이 있어야 결국 먹고 살죠. 모든 조직에는 보통 혈관이 혈액을 공급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망막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결국 그 망막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건 동맥이 폐쇄되는 겁니다. 네. 동맥이 폐쇄되면 그게 뇌에 발생하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 심장 관상동맥에 발생하면 심장이 죽게 되는 거죠. 눈에 망막 동맥이 막히게 되면 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행히 망막 동맥에 가지에 그게 발생을 하면 부분적으로만 망막이 망가지는데 중심 망막 동맥이 막혀버리면 그냥 아예 토탈 블랙아웃이 되거든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 걸 보통은 아무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시겠지만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된다고 하면 심장내과, 순환기내과를 찾아가셔서 보통 이 도플러, 네네.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든지 그런 그 리스크를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동맥 혈관 폐쇄는 굉장히 위중하고 그리고 이게 피가 공급이 안 되는 시간이 뭐 예를 들면 10분, 20분이 넘어가면 그 조직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뭐 30초, 1분 만에 풀렸다면 사실 큰 후유증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게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색전이 이렇게 날아와서 예를 들면 심장이 이렇게 좀 부정맥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색전이 잘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동맥에 플라크, 뭐랄까 할까요? 그 트롬보스가 뭐죠? 혈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게 파편이 떨어져 나와서 운이 없게 그 망막의 혈관이 굉장히 작으니까 거기에 딱 막혀버리는데 하필 그게 동맥 한가운데 막히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증상이 있으면 일단 반대쪽에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눈을 살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환기내과에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정맥 폐쇄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흔한 질환인데 그 보통 이렇게 망막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크로싱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그 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뭔가 그게 확 막혀서 망막 혈관이 터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고 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후가 그렇게까지 망막 동맥 폐쇄에 비해서는 안 나쁜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나 중심 정맥이 막히면 꽤나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요. 부분 정맥 폐쇄는 꽤나 흔한데 그런 경우는 잘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동맥 폐쇄가 나타나 물론 눈이 심는데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게 눈에 생겼다면 사실은 다른 데도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심장에서 나온 혈전,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때문에 만들어진 혈전이 나와서 눈을 막았다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더 큰 것들은 머리로 날아가거나 그렇죠. 드물지만 심장으로 날아가거나 사실 온몸으로 다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오늘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심근경색으로 환자가 한 분 오셔서 응급시술을 했는데 보통은 심근경색은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가 많이 터지면서 그 부위가 막히는 게 가장 흔한 질환인데 이분은 이상하게 한두 군데가 두 군데, 세 군데 그런 막힌 데가 있었고 아니 보통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배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심방세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드시고 계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혈전들이 심장에 생겼고 그게 한번 탁 튀어나오면서 이번에는 심장 혈관과
또 우리 비장이라고 하죠. 비장으로 가는 쪽에 혈관을 다 막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배가 아픈 게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를 겪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망막통에서 생겼다. 이럴 때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2차, 3차 다른 장기에 문제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짜주는 거랑 이렇게 그 부정맥은 이렇게 막 좀 그렇죠. 규칙적이지 않게 짜주잖아요. 네네. 혈전이 왜 부정맥일 때 많이 생기게 됩니까? 자, 이게 심장에는 저희가 이제 방이 뭐 4개쯤 있다. 아마 옛날 학교 때 배워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좌심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심장이 쿵짝쿵짝 잘 뛰면 심방 안에 있던 피도 쫙 짜서 심실에 들어오고 심실을 잘 짜면 온몸을 잘 갈 텐데 이게 부정맥이 있으면 저희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심방세동, 굉장히 고령이 흔한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 좌심방이 거의 이렇게 약간 벌벌 떠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짜줘야 피가 순환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떨고 있으면 피가 여기서 머무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피 같은 것들이 왜 머무르면 붓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혈전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이면 아무튼 굳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항혈전제를 복용을 하고 네. 또 특히나 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맥박을 조금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이런 혈전 때문에 중풍 이런 것들 생길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정맥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항응고제 등을 통해서 혈전 자체가 심장에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실세동 또 이런 부정맥 치료제 중에 그 아미오다론이라는 약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코다론이라는 그런 상품명으로도 많이 네네. 먹는데 이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과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의 특징적으로 각막에 뭐가 생깁니다. 각막이 투명해야지 사실 되는데 이렇게 각막의 가운데 실 모양의 이런 그 혼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인 점은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심하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역으로 혹시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없는지 문의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안 들으면 다른 약을 쓰면 됩니까? 네, 대체약들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엔 적극적으로 그 불규칙한 리듬을 없애는 시술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약이 필요 없을 수 있겠죠. 그럼 전기 자극을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네네. 그런 수술도 하십니까? 그거는 제 동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혈전을 이렇게 막힌 거를 어떻게 그 벌룬, 그 풍선 같은 걸로 이렇게 팽창을 시켜서 스텐트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말씀대로 이렇게 풍선으로 넓히면서 그 혈전 한쪽으로 좀 밀어내면 이런 혈류가 잘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좀 그렇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전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석션 도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혈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서 뽑아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큰 혈관에 있는 것들은 좀 큰 것들은 저희가 해낼 수 있지만 작은 것들은 더 길게 내려가서 이제 미세혈관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손 쓰기 좀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약을 써서 녹이는 것밖에는 사실 큰 방법이 없어서 조금 이제 빨리 오시면 좋지만 사실 막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게 되면은 좀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제거하면서 부스러기가 생기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잘 제거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볼까요? 네. 아까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신장 동맥류와 뇌동맥 발견 후에 흉부 복부 CT도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두 군데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생기 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흉부,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 역시도 만약에 터지게 되면 생명에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CT 같은 경우에 이제 흉부와 복부 이 대동맥을 동시에 사실 한 방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영제 노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한 번 정도는 해 놓으시는 게 저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조영제 부작용을 걱정하시나 봅니다.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보다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예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드물지 않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 쇼이 사실 오는 건가요? 조금 네. 가볍게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먹고 하면 되겠지만 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런 CT를 찍고 하는 곳들은 그런 거 대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쇼이 혹시 오더라도 네, 바로 즉각 대처를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또 그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뇌동맥류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답을 딱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잘못된 동맥류는 정보를 다 안 하시는 거 드니까요. 아닙니까? 뇌는 제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맥류가 커지지 않게 생활해야 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복부동맥과 대동맥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약을 쓰면 좋을까, 아니면은 말씀대로 혈압 조절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 좋을까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시도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 뇌동맥류의 크기를 증가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좀 어떤 좋은 생활 습관들, 고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정도이지 이걸 하면은 멈출 수 있다 이런 건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동맥류가 있건 특히 이제 복부나 흉부 대동맥류가 있으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커져서 이게 터지는 위험성으로 가지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지금 현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기 검진을 해서 동맥류가 커지지 않는지 혹시나 터질 위험이 커지지 않는지를 경과를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제 뭐 뇌동맥류도 어느 정도 크기가 더 커지면 터질 가능성이 많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흉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뭐 40mm, 4cm 정도에서 5cm까지는 좀 크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5cm가 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게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굉장히 좀 자주 봐야 되고 이게 정말 5.5 정도까지 정말 커지게 됐을 때는 사실은 터지기 전에 미리 시술을 통해서 그런 동맥류를 치료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뭐 코일 같은 걸 하는 겁니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색전술을 합니까? 이게 이제 대동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아예 막아버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뇌동맥. 뇌동맥 같은 코일 색전을 하죠. 맞습니다. 대동맥은 안 되지 당연히요. 그렇죠. 뇌동맥은 코일을 하거나 큰 경우에는 밖에서 클립으로 결차를 하는 클립이나 색전술을 뇌동맥류는 하고 그러면 그건 맞고 바이패스가 생깁니까? 거기는 어차피 뇌동맥류 혈관에서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거기가 공간이 없어지는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메인 통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옆에 튀어나온 부분만 막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메인 통로를 잘 건드리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크기로 보통은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본다. 사실 이게 운동을 하거나 먹는 걸로 해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연구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근홍님, 눈을 살며시 감은 듯하고 보면 왼쪽 눈 중앙이 검은 동그란 모양과 실처럼 꼬리같이 보이는데 이게 움직인다면 이게 비문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눈 속에 그런 부유하는 그 섬유 조직 또는 결체 조직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는데 그 형태 중에 시신경에 붙어 있던 조직이 떨어져 나온 걸 바이스 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도너츠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뭐 일자로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이는데 그런 조직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전 모양, 파리 모양, 실타래 모양 다양하게 보인다면 그거는 비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안과 검사를 안 해보셨다면 반드시 망막에 혹시나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피가 났던 부분이 있으면 망막 박리라고 하는 큰 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진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뇌동맥류 있으신 분인데 CT를 2번이나 찍었는데 또 찍으라는데
혹시 걱정하시는 거는 암 걸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방사선 네. 노출이 많이 되면은 당연히 확률적으로 뭐 생기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된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 확률이라는 게 뭐 10%, 20%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복부 흉부 CT에서 처음에 찍었을 때 네. 동맥류 전혀 없으셨다면 사실은 뭐 굳이 지금 당장 찍을 필요는 음.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마찬가지 그 소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4cm가 넘어가는 뭐가 있었다면 당연히 일정 간격으로 하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 해야 될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조영제를 썼을 때 처음에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도 계속 없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네.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안 생기신 분들은 대부분 안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그것도 같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통 엑스레이보다는 CT가 방사선 노출이 좀 더 많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CT를 몇 번까지 찍을 수 있습니까? 정해진 거는 네. 없고요. 정해진 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실은 저희가 점점 이제 CT 검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도주 자체가 저희가 뭐 정말 피폭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 비해서는 여전히 좀 작은 양이기 때문에 물론 생기는 거는 사실이고요. 절대 부정할 수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질환이 있을 때는 확인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0번, 20번 찍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죠. 네. 네.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면 사실 그 방사선사는 아무리 그 납가운을 입고 하더라도 매일 수십 번을 찍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그런 보호를 잘 하기 때문에 괜찮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T 장비가 좋아지면 혹시 피폭량을 적게 하면서도 더 잘 찍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CT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비교해서도 또 뭐 5년, 10년 전과 비교해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심장 혈관 CT를 많이 찍게 되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조영제 사용량도 줄었고 피폭량도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 줄이더라도 기존의 해상도를 지켜낼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특히 최근에 아마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시면은 뭐 저혈당 CT 이런 거 많이 찍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방사선 피폭량이 굉장히 적어서 뭐 엑스레이보다 조금 많은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방사선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비행기 타고 다녀도 장시간 비행하면은 꽤 많은 양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안과에서는 방사선을 내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안과에서는 대부분 초음파나 아니면 빛을 이용한 그런 분석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안과에서도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을 보기 위한 혈관 조영술, 특히 형광 안저 촬영이라고 하는 특히 당뇨망막병증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평가할 때 황반변성이라든지 그런 주요한 혈관의 질환을 평가할 때는 조영제를 넣어서 그 조영제가 어디서 새는지 또는 혈관이 그 실제로 구조적으로 사진을 보면 멀쩡한데 거기가 좀 이상이 있으면 실핏줄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하잖아요. 심장내과는 많이 하죠. 근데 안과에서도 눈에 그 혈관 조영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역시나 이제 조영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빈도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에 한 명이라고 해도 가끔은 일어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혈관을 그냥 검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오고 있어요. OCT라고 하는 장비가 그냥 망막의 단층을 보는 장비였다면 이제는 그 OCT 안지오그래피라고 해서 그게 OCT로 안저 촬영, 혈관을 보는 그런 촬영인데 그게 꽤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구조를 보는 거는 가능해졌어요. 혈관의 구조. 다만 기능을 볼 수는 없죠. 피가 샌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조영제를 넣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조영제를 써서 그런 촬영을 하던 거의 빈도를 훨씬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 형광 안저 촬영을 하지 않는 OCT 안지오를 통한 그런 연구가 그 아까 말씀을 한번 저랑 나눴었는데 그 망막의 혈관 밀도, 혈관 밀도가 심혈관 리스크와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게 그 장비를 사용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침습적이고 뭐 조영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한테는 네. 사실 해가 없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은 꽤 이제 좋은 그 논문지에 실렸었던 연구인데요. 망막에 어쨌든 간에 어떤 그 혈관들의 밀도나 뭐 분포를 봤더니 이거랑 이 환자의 관상동맥 질환의 이 리스크를 콜레이션 된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환자에게 전혀 해가 없는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심혈관 리스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도 그런 그 위험도를 빨리 평가해서 더 큰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그 연구 기술 개발들이 점점 실제 의료 환경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진단도 편하고 환자분들의 질환도 빨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또 내용이 좀 남아 있습니까? 한 가지 정도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제 고혈압 조절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고혈압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2차적인 결과들은 제가 보는 거는 심장 혈관, 네. 그다음에 신경 쪽으로는 이제 뭐 뇌혈관이 있을 텐데 이런 혈관들은 사실 크게 데미지가 없으면 변화가 보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또 이것도 비슷한데요. AI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망막 AI를 했더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놓치기 쉬운 야간 고혈압. 원래 이제 고혈압은 우리가 있어도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혈압이 좀 떨어져줘야 네. 좋거든요. 네. 그 건강한 것이고. 근데 이제 혈압이 오래되고 잘 조절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이 잘 떨어지지 않는 저희 밤에 자다가 혈압을 재지는 않잖아요. 네.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최근 연구를 보면은 기존 우리가 지표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야간에 계속 높으면 결국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있는 미세 혈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환자의 야간 고혈압도 잡아낸다는 결과도 있어서 이런 흥미로운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상업화되어가는 저희가 실제 의료 현장에 쓸 수 있는 것들로 발전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혈압을 재는데 뭐 120에 80, 130에 90 이게 딱 정해진 혈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늘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걷거나 또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 잘 때도 혈압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안압도 그렇습니다. 눈의 압력도 그 외래에서 그 시간에 한 번 쟀을 때도 이 안압의 오차가 2에서 3 정도가 있어요. 일중 변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중 변동이 있어서 녹내장이 이상하게 외래에서 안압 재보면 정상인데 올 때마다 시야가 나빠지고 또 그 시신경 모양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4시간 동안 안압만 재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재보면 아까 그 야간에는 혈압이 좀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야간에 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면 결국 이 높았던 게 결국 데미지를 주니까 낮을 때는 데미지를 안 주지만 높을 때는 데미지를 주니까 결국 그게 누적이 되면 매일 누적이 되면 시신경이 나빠진다는 거죠. 혈압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낮에 병원에 왔을 때는 아침에 약 잘 드시고 오셔가지고 재보면은 정상이 조절 잘 되는데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주무시고 계실 때는 혈압이 높은 상태로 있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떨어졌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왜 문제가 생기지 저희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과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저는 이렇게 환자들 오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좀 너무 시끄러울지 모르겠어요. 살짝 하면 이게 심장이 짜면 그때 이제 피가 나가고 그게 이제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 혈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정도로 자극이 간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혈압이 160이다. 좀 많이 높겠죠. 그러면 이렇게 충격을 갖고 콱콱 그죠? 네, 벽에서 짜주니까. 심장이 짰을 때 200이면 이런 식으로 충격이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혈관에 의해서 손상이 오게 되고요. 손상이 오게 되면 동맥경화 같은 거 쉽게 생길 수 있고 상처가 나면 거기에 뭐 어떤 동맥경화 반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압력들 견뎌내다 보면 이렇게 딱딱해질 수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시작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네요. 어. 그래서 펫시티는 방사선 노출이 심할까요? 네, 펫시티는 사실 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펫시티 찍으실 때 이제 전신으로 찍는 경우들도 좀 많기는 하고 전신을 해서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노출이 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펫시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새 이제 건강검진에서도 가끔 이제 이렇게 하는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신을 찍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암의 전이를 볼 때 맞습니다. 암이 진단이 됐을 때 꼭 인디케이션 맞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맥류 환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은 상관없습니다. 네, 내시경은 잘하는 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 내시경을 많이 하시니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의료 정보들이 교류가 아직까지는 이제 병원마다 아직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뇌, 신장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따로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다들 한쪽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블루베리님 질문은 이제 제가 맨날 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건강검진 때 석회 CT를 찍는데 물론 방사선 노출이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는 그 우리 심장 혈관 CT라고 해서 조영제도 넣고 여러 번 찍는 CT에 비해서는 사실은 노출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번 찍으셔서 점수가 어느 정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뭐 230점, 400점, 500점 나왔으면 중요한 것은 이거를 가끔 보니까 계속 뭐 2년에 3년에 한번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동맥경화가 시작이 되었고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히 진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300이 내년에 100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300이 400, 500 되는데 일단 마음만 상하실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300인 걸 알았으면은 앞으로 내가 고위험이니까 잘 조절해서 이런 것들이 관상동맥 스텐트 같은 게 필요한 이런 협착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저게 중요한데 어렵죠.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저런 그 리스크가 있으면 우리가 오래 살게 됐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 초기에도 뇌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당연히, 하는 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초기면은 혈관 조영술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안과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순환기내과도 검진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저도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건강한데요. 저는 이미 했고 저는 칼슘 스코어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이미 먹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주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위험 인자들이 없고 하는 분들은 뭐 사실은 40세, 50세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많은 좋은 검사들이 나왔고 해서 특히 이제 칼슘 스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험 인자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소위 말하는 제가 체질적으로 표현할까요? 동맥경화 같이 잘생긴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도 없고 나는 고혈압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스캔을 하면은 동맥경화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동맥경화 스캔에서 석회가 나왔다는 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한 40대부터 해보는 거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CT로 그 칼슘 스캔을 해서 점수를 보는 거. 점수가 제가 이번에 0점 나왔는데 그럼 영원히 안 봐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개런티 해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0점이 나오면은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크게 이벤트가 없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에서 7년 뒤에는 한 번쯤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약은 당장 안 드셔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럽습니다. 저는 0점 나오셨다길래 당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CT를 평생 처음 찍어봤거든요.
금방 찍더라고요. 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조영제도 안 쓰고 네. 방사선도 거의 적습니다. 거의 그냥 딱 누워 있으면 한번 빵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원통형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저는 보기는 많이 봤는데 거기에 직접 누워본 건 처음이었는데 금방 찍어서 또 보니까 확인도 바로 할 수 있고 네. 참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 CT도 기종에 따라서 이게 해상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물론 차이가 네. 많이 납니다만 네. 칼슘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혈관의 내경 같은 것들 정밀하게 분석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찍어도 대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슬라이드 없이 방송을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어떠셨나요? 쉽지 네. 않네요. 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중간중간에 자꾸 질문들이 또 올라오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게 사실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워낙 또 방송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네, 자연스럽게 진행을 잘해주신 것 같고요. 벌써 여러 번 출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 망막은 저희가 비침습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환자를 괴롭히거나 해를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혈관을 볼 수 있는 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혈관이란 것은 저희 같은 심장내과 의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심장 혈관의 어떤 건강 상태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재밌게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안과와 그리고 순환기 내과는 굉장히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심장과 그리고 순환기 그리고 눈 여러 가지 주제를 좀 폭넓게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그 이원재 교수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교수님 또 연구해 보시고 또 새로운 성과나 또 재미있는 결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